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30년 그리고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그런데 내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생중계될 예정인데 선고 공판에 박 전 대통령은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 없는 박근혜 선고 공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내용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15개 혐의는 이미 다른 재판에서 거의 유죄로 지금 판결이 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최순실 씨 재판 같은 경우에는 13개 혐의 중에서 11개 혐의가 또 유죄 판결이 났거든요. 이 11개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무원 관계가 인정이 된 혐의입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뇌물수뢰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형량이 높다고도 볼 수 있는데 뇌물수뢰죄 혐의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최순실 씨보다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 예측들을 달리하지만 보통 20에서 25년, 그래도 한 25년 안팎으로 형량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가장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은 형량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같은 경우 20년이 선고가 됐었고요. 지금 검찰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조금 더 높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책무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한 데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더 무겁다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동등하거나 더 낮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리한 정황은 그 불법적인 이익을 직접 수취하지 않았다. 그 점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현재 그 최순실보다 훨씬 더 재판 절차에는 비협조적이거든요. 아마도 최순실보다는 동등한 수준, 더 높은 수준으로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재판에 비협조적인 것도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까? 왜냐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사법 절차라든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최순실하고 똑같은 범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범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 이런 것들은 최순실은 빠져 있고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그 기소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까지 유죄로 나온다면 최순실보다는 조금 더 높아야 되는 것이 통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일 1심 선고 공판에 그러니까 제일 그 선고 공판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일단은 재판장이겠죠. 재판장이 형량을 이제 내려야 되니까요. 근데 피고인이 없어요.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이 선고 공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요. 구속됐다는 건 신병이 확보됐다는 건데 신병이 확보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라는 중요한 절차에 참석하지 않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을 저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건이 사실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고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건이기도 한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서 판결 선고를 같이 듣지 않는 것도 사실은 국민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렇죠. 근데 TV로는 또 생중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원치 않는다라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지금 냈다고 하는데 일단 법원이 TV를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직위에 있던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공인으로서의 가치를 따진다 그러면 가장 공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국민의 알 권리, 공인과 관련되어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작년 7월이었었죠. 대법원이 규칙을 바꿔가면서 1, 2심 재판에서도 TV 중계가 가능하도록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바꿨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재판부는 그동안에 재판한 내용 그리고 혐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정반대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 재판이다 이렇게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법 절차를 다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이냐. 개인한테도 큰 이익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는 행동인데 계속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을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일단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이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결국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데 이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께서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만 공개를 하고 그 일부만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요. 판결 주문만 얘기해라. 적용 법조와 그 구체적인 왜 유죄 판결에 이르게 됐고 증인과 증거는 어떠하고 그런 판단에 이르게 된 과정은 공개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1심, 2심, 3심까지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이제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일견 그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사인인 경우에 공적 인물이 아닌 경우에 그럴 때는 사생활의 보호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보호가 되지만 이 사건은 사실 아주 대표적인 공적 인물로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막대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공인인 자에 대한 어떤 생중계이기 때문에 이미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거든요. 사생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이익이 크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결론이 바뀔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하루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처분 신청은 쉽게 인용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라는 점인데 아마 도태우 변호사도 이 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 번 더 고려해 달라 재판부에 호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변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직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박 전 대통령하고 어떤 교감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번에 가처분을 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박 전 대통령을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이 싫어한다고 하니 내가 나서서 가처분을 한번 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처분한 이유를 보면은 그러니까 판결 주문하고 적용 법조 이 부분은 녹화나 중계를 허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부분이 그러니까 어떤 혐의가 있는지 그 혐의에 관련돼 있는 세세한 유죄 적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박 전 대통령이 TV 중계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는 국민들한테 나의 치부나 나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는 거 싫습니다. 그런 거 얘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고 도태우 변호사도 그 의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처분을 낸 걸로 보입니다. 생중계에 관련돼서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생중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出석하지 않는다고 봤을 때 결국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그 판사의 판결문 읽는 장면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언론사 취재진이 들어가서 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고 법원에 있는 고정형 그렇죠. 카메라 4대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를 전부 다 재판부를 향해서만 설치할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설치하고 변호인 쪽이나 아니면 뭐 방청객 쪽이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각도에서 아마 카메라를 설치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하면 제가 생각컨대는 번갈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재판부가 뭐 판결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재판부 쪽을 향하겠죠. 예, 하나만 더 짚어보죠. 지금 1심 재판은 뭐 정치적 재판이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보이콧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2심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2심은 피고인이 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항소도 할까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을 불신하는 사람이 항소는 할까요? 항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결 수용자, 기결 수용자라고 하는데 구치소에 있을 것이냐, 교도소에 있을 것이냐 너무 큰 차이가 있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변호인의 접견이 상당 부분 기결 수용자들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시설도 훨씬 더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항소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확정 판결이 돼버리면 다른 최순실, 이재용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재판과 확정된 판결 사실은 큰 법률적인 차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항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1심의 변호인인 국선 변호사들께서 박 전 대통령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데 항소를 포기할지 항소할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변호인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항소장이 제출돼야 되고 그건 1심 변호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리고 항소장을 제출하고 이제 항소심에서 항소 이유서는 이제 20일 이내에 이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을지도 관건이 되고요. 만약에 항소심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정말 이런 의도일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 재판부의 이 사법 절차의 판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절차는 더 이행하지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사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는 이상은 형사 피고인이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보통 정치인이나 이른바 뭐 거물급들이 뭐 대기업 총수라든가 이런 경우에서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항소를 포기했을 때는 다른 걸 기대를 하는데 그게 뭐죠? 조속하게 사면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거나 아니면 뭐 형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인데요. 박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 사실은 사면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조금 만약에 확정이 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좀 예민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판을 하는데 1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치열하게 사법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사법정의 절차를 단지 대통령이 어떤 특별 사면이라는 권한으로 이것을 사면권을 행사한다고 했을 때 환영하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어서 예. 그런 기대는 지금은 섣부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이름으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요, 대통령의 사면권을 굉장히 제한하는 쪽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 행사할 때 있어서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안에만 하겠다고 그 사면위원회를 거치게 했죠. 네, 특별 사면을.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라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이렇게 재판을 뭐 스스로 포기하는 형태가 되더라도 사면을 현 정부에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소를 해서 계속 그 현재 어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싸워 나간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 뭐 개인적으로는 틀림없이 항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안이라고 하지만 물론 그 헌법이 지금 바뀐 건 아니지만 바뀌지 않았어도 그 개헌안을 통해서 바라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으로 봤을 네. 때 사면에 대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겠다. 네, 제가 생각하건데 그리고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법적인 절차에 응한다, 협조하고 응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나름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여론이라도 일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 그 안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제 생각에는 현 정부 내에서는 쉽지 않다, 현 상태로는 사면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수사 하나 좀 짚고 넘어갈까요? 이건 뭐 간단하게 넘어가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지금 검찰 수사받고 구속 기소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구속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 김윤옥 여사는 계속 지금 뭐 남편이 수사를 안 받겠다는데 내가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검찰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체포영장 받을 수밖에 없고 강제 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필요한 수사를 해서 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수사에 허점이 생기는 거고, 이 상태로 기소를 하면 법원 단계에서 훨씬 더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틈을 많이 보인 곳에 그 무죄의 방어를 하기 굉장히 수월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검찰 수사에 틈이 생기는 건데 지금 검찰이 그래서 좀 난감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한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강제 구인하려니 여러 가지 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시영 씨는 지금 소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윤옥 여사의 말은 이게 이제 본인 판단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가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나가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설명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검찰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압박을 할 겁니다. 나오셔야 된다. 나오시지 않으면은 뭐 강제력을 동원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인데 어떤 결정을 할지 지금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라든가 기소 시점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의 조사는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 어제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죠. 출마 선언 발언 먼저 듣고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년 전 가을 저 안철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서울 시민의 열망에도 답하지 못했던 기억 또한 지금도 생생합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바람이 되고 산이 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과 함께 다시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7년 전 가을이란 얘기를 했는데요. 7년 전의 안철수와 7년 후에 지금의 안철수 뭐가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죠. 예. 7년 전에는 야권 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권 인사라고 다 인식을 했죠. 본인 스스로도 야권의 성향들을 다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중도 개혁이라고 말하지만 보수의 어떤 그 세력 안에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바른미래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쪽 후보에 가깝다. 이게 큰 차이인 것 같고요. 둘째로는 7년 전에는 바람이 있었어요. 안풍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바람은 없어요. 물론 이제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는 이걸 경력이나 경륜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를 좀 안고 있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그때나 지금이나 뚜렷한 자신을 지지할 만한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바른미래당이 있기는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남을 어떻게 내 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최대 과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지금 후보가 미래라는 말로 치환시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대 미래의 구도를 만들면서 박원순 시장과 이 양자 구도를 만드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을 과거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과거 세력으로 치부하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신을 좀 더 부각하는 전략들을 쓰고, 그래서 많은 지지층을 좀 껴안겠다고 하는 전략적인 포석을 좀 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찌됐든 안철수 위원장의 전략, 기본 전략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구도를 원할 겁니다. 일단은 선거 구도를 박원순 대 안철수 또는 뭐 다른 후보 대 다른 민주당 후보 대 안철수로 만들고 싶겠죠. 그래서였을까요? 어제 출마 선언 때 자신을 야권의 대표 선수라고 했습니다. 이러자 다른 야권에서는 불편한 내색을 드러냅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야권 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미 안철수 후보는 여러 선거에서 상당히 검증을 받은 상태에서 신선한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 신뢰를 잃은 지도자, 배신의 정치, 오만의 정치, 민주주의 파괴의 정치에 앞장서온 안철수 후보가 천만 서울 시민의 수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오늘 서울시장 출마 선언은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도 없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견제를 하고 있어요. 너무 나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평화당의 그 대변인의 톤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르긴 하죠. 아니, 예. 똑같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화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고 제1야당인데 지금 야당 대표 선수라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기분 나쁘고 가장 격한 반응이 나와야 될 게 자유한국당인데.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드리죠. 네. 야권 연대 얘기가 그래서 지금 솔솔 나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톤이 낮아진 이유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은 지금 뭐 그 민주당하고 같은 이제 보폭을 맞춰 나가는 상황이니까 그렇게까지 뭐 안철수 후보한테 격하게 이렇게 감쌀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한 반응이 나온 거고, 자유한국당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지 뭔가 길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계속 밑에다 포석을 깔고 지금 뭔가 움직이고 있다. 이걸 대변인 성명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뭐 많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가면 선거가 막판으로 가면, 그러니까 야권 후보 단일화는 안 해도 한쪽이 후보를 사퇴하는 방식으로 묵시적인 단일화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랑 그 지금 바른미래당에서요. 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내가 나가서 내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라는 거는 뭐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이게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네, 쉽게 맞습니다. 말해서 서울시장 후보를 자기가 사퇴를 하면 그 밑에 있는 구청장들은 그럼 우리도 같이 사퇴하는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묵적 연대라고 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뭐 후보 사퇴만 방법은 아니거든요. 아.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암묵적 연대 중에 뭐, 포함이 열심히 되는 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안철수 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에서 그 후보가 나오고 김문수 전 지사가 만약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같이 야권의 후보로서 막 경쟁을 하다가 나중에 가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자꾸 표가 몰려가게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선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암묵적인 후보 연대가 가능한 거죠.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열심히 안 해서 나중에 득표율이 한 15%도 안 나왔다. 그러면 왜 그 선거 보전금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 못 받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15% 득표하지 않으면 사실 재정적으로는 큰 손실이 끼쳐지기 때문에 중도에 하차하는 것도 상정하기 좀 어렵고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데 현재 지금 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 측에서는 제1야당 후보가 중도 하차는 없다 이렇게 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 한국당을 생각해 보면 한국당이 지금 의석수도 많고 또 어떤 지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한 명의 표를 몰아주기 위해서 중도에 하차하거나 이런 그림들은 앞으로 세력을 결집하고 지지하고 야권의 재편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상정하기 어려운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 한국당에 어떤 후보가 나올 것이냐. 경쟁력 후보가 나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가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비춰질 때는 어떤 연대가 가능할지는 사실 정치 지형에 따라 변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산시장 선거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이번에 부산시장 선거가 리턴 매치 결국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과 현 서병수 시장. 예. 지금 지난번에도 거의 1.3%였나요? 1.31%포인트였군요. 아주 초박빙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 그걸 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예. 않은데요. 저는 그렇게 만만한 선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거의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었잖아요. 대선만큼 총력전이 벌어지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부산이 고향이라고 물론 이제 거제가 고향이긴 예. 하지만 부산의 모든 정치적인 어떤 그 고향의 의미를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6.7%포인트밖에 홍준표 대표를 앞서지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로 보면은 아주 뭐 그냥 가뿐하게 이길 것 같고 현재 여론조사로 봐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거는 보수와 진보로 확 결집되는 현상들이 나중에 가서 나타나고요. 그게 양자라고 하는 구도까지 만들어질 경우에는 특히 이제 영남권의 보수적 성향의 어떤 표들이 결집하는 결집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가 결집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지금 뭐 이렇게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처럼 한참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선거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안희정 전 충남지사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2번이나 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근데 2번 다 기각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검찰에서 추가로 그 제출했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스모킹건은 없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심지어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까지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검찰이 지금 혐의 입증에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여실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이 좀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혐의 입증이 녹록하지 않다. 그거 무슨 얘기죠? 왜 첫 번째 기각 사유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영장 담당 판사님께서는 범죄 혐의를 다툴 만한 소지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형사 재판으로 갔을 때 유무죄가 치열하게 다퉈질 수 있고 무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혐의가 명백하게 누가 봐도 유죄로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거라서 사실 이것은 법정에서 이 증인, 참고인 관련된 증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증거 조사해야 혐의 유무죄가 갈린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어려운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장을 그러니까 청구를 했을 때 왜 그 두 번째 피의자 있잖아요. 네. 처음 피의자 말고 두 번째 피의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됐다라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근데 한 번 죄를 저지른 사람과 비슷한 혐의의 또 다른 죄를 저질렀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다르잖아요. 한 번이에요 그러면 둘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성이 또 나왔어요. 뭐 3번, 4번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번호를 붙여서.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피해자도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그걸 왜 뺐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는 동일한 패턴에 의해서 동일한 범죄 수법으로 상습적인 범죄라는 걸 입증하기 수월한 반면에 여러 명의 피해자 중에 여러 사건을 같이 그 범죄 사실로 기재했는데 그중에 일부라도 다툴 여지가 훨씬 더 큰 사건이라면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지금 김재윤 씨 건은 좀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영장 범죄 사실에 넣었던 것 같은데 두 번째 사건은 수사가 좀 미진하거나 좀 다툴 여지가 크다라고 판단해서 넣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자신했던 사건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보강해서 지금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는 숙제가 지금 검찰한테 주어진 걸로 보이고요. 예. 원래 성범죄 사건이 조금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 가장 중요한 증거고 말로 재판을 하는 재판에는 유무죄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입증하기 난감한 측면들이 있는 재판의 특성상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만 한 30초밖에 못 되겠는데 그래 더 어려워지는 게 그 재판을 하는데 그게 그냥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성관계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이게 위계에 의한 거냐 아니냐 그게 더 지금 찾아내야 될 것들이 많아진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도지사고 한 사람은 비서였고 한 사람은 뭐 싱크탱크의 수장이었고 한 사람은 연구원이었고 그것만 가지고 위계라고 하는 관계,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됐다고 그냥 곧바로 직결할 수 있겠느냐. 그럼 그 사이에 증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첫 번째 피해자가 가지고 사용했다고 하는 업무용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증거로 또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명확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데 증거인멸의 과정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판사가 아마 그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거라고 보이고 그 부분이 잘 뭔가 소명이 안 됐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밝혀지겠죠. 하지만 TV에 나와서 생방송에 나와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여성의 심정이 어떻게 비춰질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